생생경제.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서는요, 어제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됐죠.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원칙과 방향. 이게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가 더 중요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과 직접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또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의 애플리케이션 예스 또는 문자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습니다. YTN 라디오 이코노미 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웹사이트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급커브길이 당신과 자동차에게 어드벤처물이 되지 않도록. 한국타이어는 제대로 방향 잡는 법을 알고 있다. 자동차가 한계를 만날 때 타이어의 능력은 시작된다. It is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타이어. 연비 만족도 1위 12월 한 달 QM3 어메이징 이벤트. 복합 연비 리터당 18.5km QM3가 12월 출고 고객 중 한 분께 놀라운 혜택을 드립니다. 2014 마케팅 인사이트 국산차 부문.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국민 여러분, 드디어 전국 8만여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이트가 등장했다는 속보입니다. 이름하여 K렌. 정부가 지정하여 신뢰할 수 있는 K렌은 전국 부동산 알짜 매물만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KREN, 한국공인중개사협회 K렌. 김윤경의 생생경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노사정, 노동시장 구조 개선 합의, 그 의미와 과제는입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였죠.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까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이런 3대 의제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내년 3월 논의 시한을 못 박은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견해 차이를 좁히기가 어려운 사안이 산적도 있고요. 그래서 향후의 논의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합의를 이끌어낸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번 합의의 의미와 남은 과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환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힘드셨죠? 네. 네. 그러니까 19일에 모였을 때만 해도 이게 진통만 있고 이게 순산이 안 됐잖아요. 진통 끝에 순산까지는 못 갔지만은 네. 상당한 의견 접근을 받습니다. 19일에 모였을 때도요? 네네. 그래도 사실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기대 수준은 상당히 이번 위원회에도 좀 낮았던 편이에요. 그래서 기본 합의가 도출된 것이 사실상 굉장히 좀 놀라웠었고요. 그래서 이번 합의안의 의미를 어떻게 보시는지 위원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번 합의안의 의미는 그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우리 경제사회 현실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그중에서도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데 공동으로 인식을 했고요. 네. 둘째는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 일방으로가 아니라 노사정이 서로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공동의 안을 마련해서 추진하자는데 합의를 했고요. 네. 세 번째는 그 가운데에서도 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내년 3월 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합의한 것. 이 세 가지가 이번 합의의 의미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들으면은 이렇게 기본적인데 합의를 했다는 것이 대화가 더 진전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외부에서는 이게 사실상 합의가 3월까지 미뤄진 것이다라고 좀 의미를 낮춰 해석하는 쪽도 있고요. 그렇지만 논의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 3월 그리고 그 이후까지 네. 아주 치열하게 또 자주 회의를 열어서 네. 아주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깃털이 마련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합의안에 담은 내용 지금 좀 압축해서 얘기하면 3대 과제라고 얘기들을 하던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번 합의에는 전체적으로는 5대 과제고요. 네. 그 가운데서 이제 첫 번째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네. 두 번째가 이른바 이 노동 3대 현안이라고 얘기하는 임금 체계 문제, 그리고 근로시간 문제, 그리고 정년 연장의 그 연착륙 문제. 네. 이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상생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 네. 그리고 네 번째가 사회 안정망 확, 그리고 생산적인 일터가 마지막 의제인데요. 예. 이 가운데서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네. 이 세 과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자고 지난번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주로 이 세 가지 의제. 예. 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세 가지 의제라면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임금이나 근로시간 정년 같은 지금 현안 문제가 될 것이고요. 세 번째가 그러면은 그 사회 안전망이 되겠죠. 네. 뭐 실업급여 같은 것들. 실업급여는 역시 이 사회 안전망 쪽에도 포함될 수가 있고. 네. 노동 현안을 푸는 과정에서 거기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합의안 이끌어내기까지 힘들었는데 가장 합의하기 어려웠던 것이 있다. 이렇게 좀 꼽으실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 노사정 간의 이 신뢰관계가 네.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서 같은 테이블에서 논의를 하는 체제를 갖추는데 처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3주체들이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 노동시장 구조 개선 과정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이 고통을 분담하는 문제. 네. 이것이 마지막까지 좀 힘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논의 시한을 특히 우선 과제에 대한 논의 시한을 3월 말로 이렇게 못 박는 거에 대해서 네. 좀 진통이 있었습니다. 3월로 하자. 이건 누가 제안을 하셨나요?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네. 이 정부 측에서는 좀 더 빨리 논의를 마무리하자는 입장이었었고요. 예. 노동계에서는 다소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이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누어서 2015년까지 네. 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노동계 경영계에서는 아무래도 그 현안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하게 했으면 하는 네.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노사정 대화에 민주노총은 계속 참여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이번 합의에 대해서도 이게 사실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그러면은 일단 다들 정리하고 쉽게 하고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노동시장 개혁이 그러하다라고 획일적으로 이 상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실제 있어서 현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일단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기본 원칙에 합의한 것. 어제 위원장님 표현이 굉장히 좀 잘 들어왔는데요. 레일을 깔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예, 이제 레일을 깔았으니까 이제 달리기 시작을 해야지 되는데 앞으로 3월까지의 논의 과정이 정말 어려워 보이거든요. 서로의 이해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어떻게 임하실 계획이신지요? 네,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 노사정 3주체들이 다 이 공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이 주장만으로는, 이것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도 동시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노사정 3주체가 우리가 원칙에 표명한 대로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서로 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분담하는 그런 자세로 논의를 해나가면은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이 점으로 수렴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네.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제 역할을 충실히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바로 하루 전에 나왔었나요? 이틀 전에 나왔었나요? 그래서 이게 고용 유연성이라는 것이요. 유연 안전성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명시가 됐었어요. 네네. 그래서 고용 유연성, 유연 안전성이라는 게 해고 요건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해고에 대한 이야기를 노측에서는 아무래도 좀 부정적으로 불리해지는 것으로 많이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어제의 합의는 이게 명시가 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예. 이 해고를 운운하면은 불안하지 않을 근로자가 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습니까?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노동의 유연성을 자꾸 이 해고만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은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대로 노동의 유연성은 임금의 유연성, 근로시간의 유연성, 그리고 기능적인 유연성, 특히 산업 현장에서의 그 인력 재배치 문제라든지 네. 이런 데 그 유연성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예. 해고라는 것은 그야말로 마지막 수단으로 그렇게 접근하면은 그 문제는 현실적으로 별 크게 논란이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정부 이 경제정책 발표에서 주목할 부분은 그런 이른바 그 유연성은 아주 일부분이고 네. 이 안정성 그러니까 비정규직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 보호와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정책이 대폭 강화하겠다는 네. 그런 정부 의지를 동시에 좀 읽으면은 저는 발표된 경제 대책이 유연성에 치우친 것도 아니고 또 설사 일부 유연화를 하더라도 바로 해고로 직결되는 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고용 유연성, 유연 안전성이란 말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굉장히 폭넓고 예.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느냐 하는 것은 도식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네. 우리 현실에 맞게끔 잘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야겠죠. 그러면은 경제부총리께서 하신 정규직의 과보호 이 문장에 대해서도 이 표현에 대해서도 너무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몇 차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정규직을 전체 하나로 싸잡아서 그렇게 표현하면은 특히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막연한 불안감에 쌓일 겁니다. 네, 특히나 노조가 없거나 그러면 더더욱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총리께서 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보면 그 대기업, 공공부문 그리고 거기에 정규직에다가 또 특히 이제 이 노조가 아주 강한 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보면은 경직적인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유연화하되 그래도 이 부분에서도 저는 네. 해고라는 것은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29일에도 노사정의 논의에 그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이거를 테이블에 올리실 계획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비정규직 대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언론에서 예상 보도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노동계 측은 다 반발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여기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게 될지 참 궁금한데요. 네, 제가 좀 이게 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9일 노동시장 구조 개선 특위에서는 정부의 안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네.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도 이 비정규직에 관한 여러 가지 이 방안과 생각들을 동시에 올려서 정부안, 노동계안, 경영계안 이것을 한꺼번에 놓고
논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혹시 내용이 공개는 될까요? 내용은 29일 특위를 하고 네.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공개 여부나 공개 범위를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개월의 그 논의 과정,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기도 하고, 논의를 계속해서 아까 많이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긴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협의에 나설 마음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협의는 네. 우선 노사정 이 참여 주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에 임하도록 독려를 하고요. 네. 우리가 이 공동의 이 목표를 이미 정했으니까 그 목표에 충실하도록 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산이 있으면 산을 넘고 물이 있으면 물을 건너고 이 함께 하면은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정말 노사정이 이수나 마나다 이런 실효성 논란들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잦아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네. 우리 사회 경제 정치 민주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계기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노사정 모든 주체들이 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위해서 좀 더 계속 애써주시고요. 이 관련 사안으로 다시 한번 좀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사정위원회의 김대환 위원장이었습니다.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 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 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네, 생생경제 잠시 후 4부에서는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와 또 경제 주치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기업 이야기에서는요,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이게 지금 검찰 수사까지 가고 여러 가지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대기업들이 안 좋은 얼굴이래요. 이게 같은 피해를 볼까봐가 그런 게 아니라 성탄절 특사가 무산되고 있다. 이런 얘기 때문이라는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주치에서는 이 정리해고에 대한 법적인 절차 그리고 고용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노무상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보내주세요. 문자는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에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의 앱 예스 또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 페이스북과 트위터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 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트위터 주소는 YTN_이코노미입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적인 교육 중심지 런던과 미국 본토 교육이 뿌리내린 괌에서 YTN 주니어 영어 캠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품격 있는 영국식 영어를 만나볼 수 있는 런던 영어 캠프는 전통 있는 명문대학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며 유럽의 역사가 숨쉬는 유적지도 둘러보게 됩니다.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괌 영어 캠프는 명문 사립학교 정규 수업에 참가하며 해양 레포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YTN 웹사이트와 런던 캠프는 서울전화 723-0550, 괌 캠프 서울전화 533-0585에서 받습니다.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은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주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는 단독주택과 구분되는 공동주택이 있는데요. 여러 집이 복도와 계단을 함께 쓰고
각 집마다 부동산 등기를 따로 하는 주택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공동주택에는 크게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주택이 있는데요. 사람이 거주하는 층이 5층 이상이면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4층 이하인 주택 중에 각 층의 바닥 넓이를 모두 더해서 200평을 넘으면 연립, 넘지 않으면 다세대 주택이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5층 이상이면 아파트고 4층 이하 주택 중에 규모가 크면 연립, 작으면 다세대 주택인 거죠. 실제로는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을 빌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빌라는 좀 더 고급스럽게 보이려고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지 원래 건축법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누구나 정비를 맡겨야 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수리비가 의심된다면 좋은 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대자동차 블루핸즈는 과잉 정비 금액의 최대 300% 보상.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 현대자동차 공식 정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전전의 땡큐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부모님, 친구들, 동료들, 선생님 땡큐 베리 마치. 이 많은 분께 어떻게 마음 전하죠? 그래서 준비했죠. 21일에서 25일까지 파리바게뜨 케이크 살 때 해피포인트 고객 최대 20% 혜택.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역시 파리바게뜨. 친환경 여주 세종대왕님 모셔 풍성한 곡식 대왕님표 여주 맛있는 음식 행복한 대왕님표 쌀하면 여주 진상미 대왕님표 신선한 농축산물 대왕님표 여주 농축산물 통합 브랜드 대왕님표 여주. 알려지지 않은 0.01% 그들만의 이야기.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시간입니다. 한겨레 신문 경제부의 곽정수 선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땅콩 회항 사건이 정말 계속 불쏘시개로 쑤시는 것 같아요. 네. 검찰이 결국 나섰는데 국토부 조사관까지 지금 체포를 했고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네네. 네. 대한항공은 지금 올 곳이 왔다는 그런 침통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들린 얘기에 의하면 이제 조양호 회장이 딸의 이 사법 처벌을 막을 수만 있다면 개인 재산이라도 내놓겠다는 그런 아주 절박한 심정이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앞으로 아직 법원의 영장 심사가 남아 있으니까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국민의 어떤 공분이랄까 그게 워낙 커서 법원도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그 혐의가 적용된 게 한 4가지라고 하던데요. 그걸 다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던데. 그렇죠. 예. 재계 인사가 이제 저한테 그러던데 네. 몇 년 전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사건인데 네. 최근에 좀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 같다. 네? 네. 그렇군요. 그 경제민주화 흐름 속에서 사실 이 재벌 총수에 대한 어떤 봐주기 특혜가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사회적 요구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재벌 총수일가의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한 단호한 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였고 스스로 이제 사면권을 제약하겠다는 이제 공약도 내걸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정의당의 서기호 의원실에서 얼마 전에 그 10년간 총수 범죄 관련 백서를 낸 적이 있어요. 아, 예. 네, 그 내용을 보면 10대 그룹 중 5개 그룹의 총수 일가가 사법 처벌을 받았는데 이걸 이제 대상을 40대 그룹은 넓혀보면 16개 그룹 한 40%가 총수 일가의 사법 처벌이 있었고요. 네. 근데 2011년까지는 이를 대부분이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모두요? 네. 예. 그런데 2012년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됐는데 네. 이 총수 일가에게도 이제 실형 선고가 주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태광그룹의 김어준 회장 그렇죠. 모자죠, 모자. 예, 모자. 네. 그리고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형제. 네. 또 김승현 하나회장도 1, 2심에서는 이제 실형 선고를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 환송되면서 고법에서 이제 최종 집행유예가 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CJ하고 이제 효성그룹 총수 일가는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네. 우리 사회에서 어떤 재벌 총수 봐주기 특혜가 과거와는 분명히 달라진 점이
현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땅콩 회항은 더더욱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런 국민 감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걸 검찰의 조사를 좀 받고 나면은요, 처벌은 어떤 것이 내려질 수가 있을까요? 예? 처벌이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내려지게 될까요? 그거야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벌 총수의 봐주기 특혜가 사라졌다고 지금 과연 단정질 수 있는 건지,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말이죠. 사라져야지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거죠. 그런 목소리가 높아진 건 분명한데. 왜냐면 이제 오늘 한 보수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일면 머리 기사로 썼죠. 정부 여당이 지금 내년 3월 3일절에 맞춰서 재벌 총수 특정 이름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가석방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성탄절 특사는 없어도 3.1절 특사를 하겠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새로운 사회적 요구, 어떤 원칙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자리를 잡을지 아니면 과거로 다시 회귀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에 사실 이제 조현아 부사장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단은 사회적 공분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회적 사법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인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게요. 이 대한항공의 객실 담당 여모 상무라는 분하고 국토교통부 조사관하고 거의 조사할 내용에 대해서도 다 알려주고 전달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예, 국민들로서는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사건 관련해서 이제 대한항공 승무원하고 이제 사무장을 국토부가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한항공 직원 하고 이제 서로 동석시키거나 또 조사 내용이 대한항공 측에 빠져나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사실 사무장이 대한항공 출신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이제 세월호 참사 사건 이후에 민관 간의 유착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 공직자들이 퇴직 이후에 민간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안 중에 하나로 이 대신 공직사회의 민간인 임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는데, 그거 나왔을 때부터 일각에서 제기됐던 우려가 그러면 공무원들이 민간업체로 갔을 때의 유착이 우려된다고 했을 때 반대로 민간인들이 공직사회로 들어왔을 때의 과거에 자기가 몸담았던 민간기관과의 유착 위험성은 없는 거냐. 없을 수 없죠. 그런데 그때는 그 부분이 별로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이 그게 단순한 우려가 아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거죠. 그렇네요. 사실 이제 공직자 출신이 아닌 분들은 능력은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 공직자 의식이나 윤리 이런 게 아무래도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이 계속 우리 사회의 과제일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3.1절 특사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연말쯤 되면 보통 이제 성탄절 특사 분위기를 띄우려다가 이번 땅콩 회항 사건 때문에 얘기도 못 꺼낸다. 그래서 SK나 이런 대기업에서는 굉장히 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재계에서 이번 조현아 사태로 가장 울상인 곳이 SK라는 말이 공격이 돌고 있고요. 지금 최태원 SK 회장이 지금 2년째 지금 복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뇌명령 혐의로. 지난 9월 말에 이미 황교안 법무장관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제 사면 복권 또는 이제 가석방 발언으로 이제 한때 이제 사회가 좀 시끄러웠는데. 그렇죠. SK 내부에서는 지금까지도 계속 어떤 가석방 내지 사면복권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이게 그건 사실이고. 근데 실제로 과거의 재벌그룹 총수 일가를 보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은 물론이고 거의 일정 시간 이후에 좀만 지나면 사면복권이 되어왔거든요. 그동안 사법 처리를 받았던 이건희 회장이라든가 정몽구 회장이나 모두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 조현아 사건으로 지금 당장은
그런 얘기를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네. 네. 아니 근데 이게 뭐 사실 학습 효과기는 하겠죠. 그렇게 사면 복권되고 했던 것들이 그렇지만은 SK그룹 측에서 우리가 최대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들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예. 아니 물론 이제 경험칙에 의해서 그렇겠지만요. 네. 뭐 환자 코스프레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 지금 CJ 이재현 회장 같은 경우에도 재판은 진행 중인데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효성 조성래 회장도 고령이다. 이 점이 고려가 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너무 건강해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닌가 이런 좀 우스갯 생각도 좀 나고 그러네요. 네. 그 사실 제기가 전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번 사태로 긴장을 하고 있는 건 그런 게 이제 역력한 것 같고요. 네. 총수위가 집안 단속 좀 철저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들립니다. 네. 그런 분위기에서 유사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일이죠. 예. 그렇죠. 예.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CJ나 효성도 이런 재판이 진행 중인 곳들도 네. 이번 사태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지 이렇게 걱정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마침 효성은 지금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1심? 이르면 1월 중에 이제 그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고요. 네. CJ 이재현 회장은 그 1, 2심에서 4년, 3년의 실형 선고가 나왔는데 네. 현재 대법원이 진행 중이에요. 언제쯤 나오나요? 이르면 예. 한 2월쯤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재현 회장 같은 경우에 건강이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립니다. 네, 그건 진짜 안 좋기는 한 것 같은데 곽 기자님도 더 아시는 게 있으세요? 저도 그 본인을 보는 건 아닌데 네. 전에는 사실은 실제 아프긴 아프니까 수술했으니까 아프겠죠.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일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좀 이런저런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네.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아, 그렇군요. 뭐 건강이 안 좋은 거랑은 이제 별도의 문제기는 하겠지만은요. 그래서 휠체어에 링거를 타고 이 수사 받을 때마다 오는 그 모습을 정말 믿을 수가 없어서 제가 여쭤본 게 사실 한화 김승현 회장 정말 굉장히 힘든 모습으로 수사를 받는 모습이 비춰졌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정말 나오자마자 불과 한 10개월 만에 이라크에 달려가서 직원들을 격려했다. 완전히 업무 복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못 믿겠는 거죠. 국민들이 좀 어리둥절하게 좀 만드는 일인데요. 예. 이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법부의 봐주기와 함께 이제 또 다른 논란거리가 사실은 이제 이 사법처벌 총수들이 되게 처벌의 완화를 위해서 아주 경영퇴진의 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잖아요, 그동안. 있었죠. 예. 그런데 그 약속이 표가 얼마 안 가서 다 파기됐다는 번복이 문제예요. 되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도 부친인 조양호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재벌 총수들 사법처벌 받은 뒤에 받으면서 또 대국민 사과하고 경영퇴진하고 한 사람들 다 보면은 네. 일정 시간 지난 뒤에 언제 그랬냐는 듯 경영 복귀를 했거든요. 지금 병상에 있는 이건희 회장도 그랬었죠. 그렇죠. 이제 이건희 회장이 2008년에 삼성특검 사건으로 물러났다가 네. 2009년 말에 사면 복권이 됐고 그리고 몇 달 뒤에 바로 경영 복귀한 게 대표적인 사례죠. 네. 사실 김승현 회장도 예. 1심에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뒤에 경영 퇴진 선언까지는 안 했지만 모든 계열사 이사직에서 물러났어요. 네, 기억이 나요. 똑똑히.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슬그머니 경영 복귀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재판 과정에서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환자복 입고 휠체어 타고 이런 재판정에 나오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네. 네. 거의 그냥 공식 복장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거는 광고 카피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한 거긴 하지만, 근데 사실은 기업이 살아야지 나라 경제가 사는 거는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기업인을 선처해야지 된다 쪽의 논리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곽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전에는 이 재벌 총수들에 대한 어떤 봐주기의 명분이 경제에 기여했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국가 경제 발전에. 그렇죠. 네.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건데
요즘에 나오는 얘기는 경제 위기가 명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오너가 경제가 있어야 어려운데 예. 계속 이 경영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이제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민주주의의 근간이 법치주의잖아요. 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유행어가 나올 정도로 국민들의 어떤 불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법치주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사회는 물론 기업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네. 맞는 왜냐하면 말씀입니다. 이제 글로벌 경쟁 사회인데 이런 공정한 경쟁 속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당장은 재벌 총수를 봐주는 게 뭐 이런저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이죠. 알겠습니다. 기업들에게는 결코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겨레 신문 경제부의 곽정수 선임 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든든한 우리 집 경제주치, 생생주치. 네, 오늘 경제주치의는 노무 부문입니다. 유성규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이 쌍용차에서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잖아요. 이 결국은 파기환송이 된.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정리해고가 정당했다라는 결론인 것 같은데 일단 정리해고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회사가 어려워져서 이제 해고하는 경우를 이제 통상적으로 정리해고라고 부르고요. 법에는 이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이렇게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용차의 그 판결에 대한 파기환송은 경영상으로 어려웠다는 걸 인정을 한 셈인 거죠. 그렇죠. 쌍용자동차가 이제 고용을 이제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경영상 그 정리해고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대법원은 판단을 한 거죠. 근데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지면 노동자를 그냥 막 잘라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지는 않죠. 이제 사실 정리해고는 노동자의 잘못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이제 경영 때문에 경영상 문제에 의해서 해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법적인 요건, 정리해고의 요건은 어떤 건가요? 예. 우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긴박한. 이게 유권 해석의 참 관건이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률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이게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 그 재판부마다 그 판단을 달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쌍용차 사건만 보더라도 1심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 인정이 됐었고. 근데 2심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봤고요. 이번 대법원은 다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마다 이렇게 다르게 되면 그것도 참 문제인데 어쨌든 최고의 그 법원인 대법원이 판결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근데 정리해고상의 법적인 절차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진행이 되죠? 요건에만 해당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해서 그 대상자를 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 그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에 대해서는 노동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과 그리고 노동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해고하고자 하는 날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을 성실하게 그래요? 협의해야 되는 거죠. 항상 이게 제가 궁금한데 해고 회피 노력. 이게 뭐 대략 어떤 것들이 나올 수가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우선 희망퇴직자들을 모집해서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전환 배치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법에서는 뭐 어떤 게 그 해고 회피 노력이다 이렇게 딱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요건들 절차들 지키지 않으면은 그 해고는 무효가 되는 건가요? 그럼요. 긴박한 경영상이 필요해야지 정리해고가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 전제 조건이 아닐 경우.
네. 그렇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는데 해고를 했으면 그 해고가 무효가 되는 거죠. 예. 또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에 아까 뭐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은 뭐 공정한 기준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거나 뭐 이러면 이제 그 해고는 무효가 되겠죠. 쌍용차가 2심에서 이 노동자들이 이겼던 게 그거였죠. 두 가지 이유로 좀 압축이 되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해고 회피 노력을 모두 다 하지는 않은 것 같다. 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뭐 요런 게 이제 판단의 주된 요지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정리해고할 때요. 여성 노동자들을 우선 해고 대상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저도 뭐 실제 그런 상담을 받아봤고 예전에 IMF 때 그런 일들 때문에 눈을 짓는 여성 노동자들을 많이 봤죠. 근데 이제 우리 근로기준법은 이 경영상 해고를 할 때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 너는 당신은 여자니까 정리해고의 우선 대상자다. 뭐 이런 식으로 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실상 안 되고 있는 게 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리해고를 했어요. 근데 이후에 경영이 나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혹시 이 해고된 노동자부터 우선 채용을 해야지 된다. 이런 것도 혹시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예, 법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정리해고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해고된 노동자가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해야 하는 노동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그 해고된 노동자가 원하면 그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벌칙 조항이 없어요. 그거를 따르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강제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실효성이 매우 의문인 상황이죠. 그렇죠. 근로자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회사가 안 해도 그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만 덧붙이면 사실 앞서서 제가 이 정리해고는 노동자의 잘못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회사의 경영이 잘못돼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회사 잘못이죠. 말하자면. 그렇죠. 근데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이익을 많이 거둬들일 때는 사실 회사가 모든 걸 가져가고 노동자들한테는 월급, 임금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해고를 회사가 어려져서 했는데 다시 회사가 이제 또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이럴 때는 이거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것들도 법으로 좀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좀 실효성을 갖추려면 좀 강제력 있게 벌칙 조항도 좀 만들고 그렇게 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안타까운 상담을 하나 그러면은 연관해서 좀 해볼게요. 5747님인데 얼마 전에 회사가 폐업을 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도 제출을 했지만 회사가 일단 남은 자산이 없고 대표도 무일푼이다. 해결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물어보셨어요. 이런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임금채권보장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보면 이제 채당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뭐냐면 기업이 도산해서 그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이런 것들을 그 회사가 노동자한테 주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그 체불된 금품 중에 일정 금액을 채당금으로 지급을 하고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기간별로 보면 이제 임금의 경우에는 전체 금액은 아니고요. 3개월 임금까지 그리고 휴업수당은 그것도 역시도 3개월 휴업수당까지 퇴직금은 3년까지. 근데 이제 연령별로 상한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경우에 임금은 이제 월 300만 원. 퇴직금은 1년에 300만 원. 그리고 휴업수당은 1개월에 210만 원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령별로 상한이 있습니다.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그 안전판은 좀 마련이 되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도의 취지는 그거죠. 먼저 국가의 예산으로 이제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이제 국가가 그 사업주에게 그 미지급 임금을 먼저 노동자에게 줬기 때문에 이제 대위에서 그 청구권을 대위에서 행사를 합니다. 사업주에게 돌려달라고 하죠. 알겠습니다. 이 제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참터의 유성규 노무사였습니다.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쉐보레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3년 이상 된 차량 보유 고객이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30만 원 추가 할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2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지만 도전 앞에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자원은 유한하지만 창의는 무한하기에
포스코의 끝없는 도전주의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피곤해. 야근이다. 대리님도 부장님도 모두 힘내요. 50년의 역사 있는 피로회복 드링크. 50년 역사? 영진 구론산 밤원드. 50년 동안 언제나 피로회복에 영진 구론산 밤원드. 네, 내일 성탄절입니다. 종교인이 아니어도 가족과 함께 이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요. 저는 2014년 마지막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생생경제에서 이 금요기획 12월 한 달 동안에는 한국 경제를 각 분야별로 정리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로 올해 가장 핫한 트렌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금요기획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잘 쉬시고요. 금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